여보, 당신이 왜 가게? 겨우 50명 남짓한 규모의 작은 연주회장. 그 무대에 바이올린을 든 여자의 눈동자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객석 맨 뒷줄 구석. 헬쑥한 얼굴에 낡은 양복 차림의 남자를 발견한 뒤였죠. 25년을 함께한 남편. 그리고 도망치듯 이혼한 지 7년. 다시는 안 볼 거라고 다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연주회장엔 단 2사람만이 남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는 왜 이 자리에 온 걸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이 연주가 끝난 뒤 벌어질 일을 그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든 건 7년 전 그날 밤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인생 나날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들 대학 합격 파티가 한창이던 그 밤, 은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남편은 아들 친구들과 건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은하의 머릿속에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갈색 봉투 하나가 자꾸 떠올랐어요. 한 달 전에 받아놓은 이혼 서류. 오늘 밤 그걸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잡채, 갈비찜, 과일 화채가 빼곡했어요. 전날 새벽 1시까지 양념을 재우고 당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당면을 삶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상차림을 도맡아온 손이 차린 것들이었죠. 준호 친구가 어머님, 잡채 진짜 맛있어요. 하며 접시를 비울 때 은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술 위에만 머물렀을 뿐 눈까지는 닿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아들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고생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은하는 싱크대 앞에서 그 모습을 힐끗 봤어요. 접시를 닦는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나한테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씩씩 씩씩. 그 소리만이 은하의 대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현관 배웅하고 신발 정리하고 바닥 쓸어내는 것도 전부 은하의 몫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 손님이 나가기도 전에 소파에 기대 앉아 리모컨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며 엄마 오늘 고마워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이 집에서 은하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었거든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엄마 과일 좀 깎아줘. 은하의 손이 멈추었어요. 준호 엄마. 25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호칭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은하야였어요. 첫 데이트에서 서툴게 손잡으며 은하야, 저기 가볼까? 했던 목소리. 프로포즈할 때도 은하야, 나랑 결혼해 줄래? 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 태어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이름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집에서는 준호 엄마, 바깥에서도 준호 엄마, 시댁에서는 며느리. 은하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은하 자신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기는 없었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부르니까 남편도 그런 것뿐이었죠. 하지만 이름이 불리지 않는 시간이 10년, 20년이 되자 은하는 거울을 봐도 자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박정수의 아내와 박준호의 엄마만 있었어요. 서은아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은하를 25년간 가장 힘들게 한 문장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적 없고 손 올린 적 없고 월급 꼬박꼬박 넣어줬어요. 세상 기준으로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은하가 아파서 누워있던 날이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은하는 기대했어요. 괜찮아? 같은 말이 나올 거라고. 하지만 남편 입에서 나온 건 이거였습니다. 저녁은? 그 두 글자가 이불 위에 찬물처럼 쏟아졌어요. 은하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었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남편이 물어본 적은 25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면 차라리 미워하고 떠나지.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이유를 뭐라고 대야 하지. 나쁘지 않은 남편이라는 게 오히려 은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감옥이었어요. 부엌불을 끄고 복도에 서니 준호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빛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버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도, 잡채를 만드는 이유도, 참는 이유도 전부 이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대학에 갑니다. 곧 이 방을 비우고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때 남는 건 뭘까요? 남편과 단둘이 앉은 식탁. 뉴스 소리만 채우는 거실. 준호 엄마 밥. 준호 엄마 과일. 그게 남은 생의 전부가 될 거였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던 밤이 수백 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이 합격한 바로 오늘 그 수백 번의 밤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준호방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은하는 안방 옷장에서 그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꺼냈다 넣기를 반복한 흔적이었죠. 오늘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소파에서 졸고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여기 좀 앉아봐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오다가 서류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졸음이 한 번에 달아난 얼굴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요. 남편이 천천히 앉아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건지 그냥 보는 건지 모를 눈빛으로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나 평생 당신이랑 애 뒷바라지만 했어요. 이제 나도 사람답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벽식의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 화가 나서 떨리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모르겠다는 떨림이었습니다. 25년간 돈 벌고 바람 안 피우고 아들 잘 키웠으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 밤에 이 서류가 식탁 위에 있는 건지 남편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은하가 떠나야 하는 이유였어요. 동시에 이 사람을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이 집에서 한 해 더 살면 영영 나라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저앉겠죠. 25년간 수천 번 주저앉았던 것처럼.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에서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캐리어 하나. 25년을 담기엔 터무니없이 작았어요. 며칠치 옷까지, 세면도구, 그리고 벽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 결혼하면서 내려놓은 지 20년이 넘은 물건인데 왜 챙겼는지 은하 자신도 몰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넣은 거였어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아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아들 합격에 들떠있던 그 넓은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은하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서류 찢어버리고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미쳤나 봐요.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내일도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겠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안전하고 익숙하고 그래서 숨이 막히는 하루를 반복하겠죠. 은하는 발을 떼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캐리어 바퀴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지 않으려고. 이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문이 닫혔고 은하를 태운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었어요. 미워서 등을 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한 해 더 살면 영영 나라는 사람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도망친 거였어요. 준호 엄마 말고 서은아라는 사람이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로비를 빠져나왔어요. 3월 초의 밤바람이 젖은 뺨 위를 스쳤습니다. 코끝이 시렸고 캐리어 바퀴가 인도 위에서 덜컹거렸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채 나온 거였어요. 25년 만에 은하가 스스로 고른 첫 번째 방향은 방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낯선 이불 냄새가 코 속에 배었고 천장에 누런 얼룩을 올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며칠 뒤 보증금이 적게 드는 원룸을 하나 구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바이올린 케이스뿐이었으니 이삿짐 트럭도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두 사람은 법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25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오래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 시간이었죠. 정수는 끝까지 아무 말도 못했고 은하는 고개를 숙인 채 서명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나고 이혼 신고가 접수되던 날 은하는 건물 계단을 내려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랗고 넓고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은하는 49에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처음 세 달은 꿈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5년간 같은 시간에 울리던 알람이 몸에 박혀 있었거든요. 은하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다 멈추었습니다. 부엌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밥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됐고 도시락을 쌀 사람도 없었죠. 은하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 맞다. 나 혼자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비로소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방 안에서 은하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하다 어느새 오전 10시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 25년간 오전 10시에 이불 속에 있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동네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떡볶이 1인분을 시켰습니다. 정수가 매운 걸 못 먹어서 25년간 한 번도 식탁에 올리지 못했던 메뉴였죠. 사장님이 접시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혼자 드세요? 네. 은하는 짧게 대답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빨갛고 걸쭉한 국물에 떡을 적셔 한 입 넣었어요. 맵고 달고 혀가 얼얼했죠. 은하는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뭘 먹을지, 얼마나 맵게 먹을지. 그 작은 것조차 25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유를 만끽해야 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은하의 손이 자꾸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이었어요. 통조림 코너를 지나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꽁치 통조림 하나를 집어들고 있었죠. 정수가 좋아하던 거였어요. 매주 장볼 때마다 빠지지 않고 카트에 넣었던 물건. 은하는 통조림을 쥔 채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선반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돌아서는데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걸 왜 집었지? 바보같이. 목소리가 떨리는 걸 스스로 느꼈죠. 울고 싶은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그랬어요. 웃긴 장면이 나오면 습관처럼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 봐, 웃기다 하려는 거였죠. 25년간 소파 오른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거기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하지만 돌린 고개가 마주한 건 빈자리뿐이었어요. 분명히 원해서 나왔습니다. 자유를 택한 건 은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유 속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해방감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온 그리움이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새벽 3시 은하는 온몸이 떨리면서 눈을 떴습니다. 이마는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장이었어요. 보일러를 아끼겠다고 온도를 낮춰놓은 게 화근이었죠. 일어나서 약을 먹으려 했지만 감기약이 없었습니다. 옛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구급함을 채우는 것도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전부 은하가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은하를 챙겨줄 은하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웅크렸어요. 열이 오르는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때 손이 베개 밑에 전화기를 더듬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연락처 목록 맨 위에 정수 이름이 있었습니다. 떠날 때 번호를 지우지 못한 거였죠.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어요. 누르기까지 3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뚜뚜.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2번째 신호음이 끊기기 전에 은하의 손가락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죠.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에게 내뱉었어요. 미쳤어? 제 발로 나왔으면서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하는 전화기를 이불 밑으로 밀어넣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자존심이라는 것이 이 새벽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은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이 무서워졌어요. 낮에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방안이 어두워지면 달랐죠. 그리움이라는 게 발밑에서부터 물처럼 차올랐어요. 뭔가로 덮어 씌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옛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런 밤이었어요. 은하는 방 안을 서성이다가 벽장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이사할 때 캐리어에 넣어 가져온 바이올린 케이스가 깊숙이 처박혀 있었죠. 왜 가져왔는지 그때는 자기도 몰랐던 물건이었어요. 케이스를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잠금 장치를 돌리자 뻑 소리와 함께 뚜껑이 벌어졌죠. 송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20년 묵은 송진 냄새. 대학 시절 연습실의 공기가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은하는 바이올린을 꺼내 턱에 올렸습니다. 활을 현 위에 얹고 천천히 그었어요. 기익. 음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차라리 비명에 가까웠죠.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그었습니다. 또 비명이 났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왼손 검지 끝에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면서 진물이 배어 나왔어요. 현 위에 흐릿한 핏자국이 묻었죠. 그래도 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은 음악이 아니었어요. 정수에게 달려가고 싶은 다리를 묶어두는 밧줄이었습니다. 활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전화기를 잡을 수 없었고, 현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었죠. 날이 밝을 때쯤 은하는 활을 내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서 피가 마른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습니다. 은하는 갈라진 손끝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거라도 잡고 있자. 이거라도. 며칠 뒤 저녁 또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은하의 얼굴을 알아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또 오셨네. 떡볶이 많이 좋아하시나 봐. 네, 좋아해요.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말이 맴돌았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집에 돌아와 냄비를 열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의 그 통쾌한 매운맛은 없었습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맵지도 달지도 않고 그냥 뜨겁기만 했죠.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었죠. 저 불빛 안에서 누군가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이 드는 거겠죠. 은하는 커튼을 쳤어요. 식지 않은 떡볶이 냄비가 어둠 속에서 김을 뿜고 있었고 은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습니다. 갈라진 손끝이 아팠지만 은하는 그 통증이 싫지 않았어요. 내일 밤에도 이 손으로 활을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같은 도시, 같은 시간, 은하가 원룸에서 바이올린을 부여잡고 밤을 버티고 있을 때 정수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떠난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25년간 같은 시간에 일어나던 몸이 아내가 나갔다고 달라질 리 없었죠. 눈을 뜨자마자 고개가 부엌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25년간 그 시간이면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나고 은하의 등이 보였어요. 머리를 대충 묶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냄비를 저어주던 작은 등. 부엌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밥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 파티 때 쓴 그릇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정수는 식탁 앞에 앉았어요. 의자 4개 중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빈 의자들을 하나씩 둘러보다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밥은 어떻게 하지? 25년간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슬쩍 물었죠. 정수 씨, 요즘 도시락 안 싸오네? 사모님이 파업하셨어? 정수는 웃어 보였습니다. 집사람이 친정에 좀 갔어. 곧 올 거야. 입에서 저절로 나온 거짓말이었어요.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는 말을 이 사무실에서 꺼낼 수 있을 리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동료들이 도시락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정수의 얼굴을 슬쩍 살피는 눈빛이 늘었죠. 다들 눈치를 챈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고 정수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퇴근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면 습관처럼 잠깐 멈추게 됐어요. 은하가 있을 때는 문을 열기도 전에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왔거든요. 음식 냄새가 복도까지 번졌고 문을 열면 왔어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들으니까 공기 같았던 거죠. 공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숨을 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면 어둠이 먼저 맞이했어요. 어느 날은 신발을 벗으며 나왔어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대고요. 자기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부딪혀 돌아오는 걸 듣고서야
정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한참을 어두운 현관에 서 있다가 불을 켰죠. 그 뒤로는 집에 들어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녁은 라면에 소주 한 병이 전부가 됐어요. 밥을 해보겠다고 쌀을 씻은 적이 있었는데 물 조절을 못해서 죽이 되어버렸죠. 그 뒤로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탁에 앉아 먹었는데 은하가 앉던 맞은편 빈 의자가 자꾸 눈에 밟혀서 어느 날부터 소파 앞 작은 테이블에서 TV를 틀어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은하가 담가둔 김치가 있었습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통에 은하의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죠. 정수는 그 김치를 한 젓가락씩 아껴 먹었어요. 맛이 점점 쉬어지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은하가 이 집에 남긴 마지막 손길이었으니까요. 김치가 바닥난 날이 왔습니다. 정수는 빈통을 싱크대 앞에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통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국물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정수는 통을 코앞에 가져갔습니다. 은하의 손 냄새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정수는 그 통을 씻지 않고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이상한 짓을 했어요. 전화기를 꺼내 동영상을 검색한 겁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은하가 25년간 거의 매일 끓여주었던 된장찌개를 정수는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죠. 화면 속 요리사가 하는 대로 따라했어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호박을 썰었습니다. 호박 써는 법을 몰라서 칼이 자꾸 미끄러졌어요. 어떤 조각은 손가락만 하고 어떤 조각은 주먹만 했죠. 된장은 너무 많이 넣어서 짰고 두부는 으스러져서 국물이 뿌옇게 탁해졌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놓고 숟가락을 떴어요. 한 모금 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형편없었어요. 25년간 아무 말 없이 떠먹었던 은하의 된장찌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이 엉망진창 국물 한 숟가락이 온몸으로 알려주고 있었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25년을 해달라고만 했구나. 그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는 게 정수를 멈추게 했어요. 숟가락을 쥔 채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한 병 땄어요. 된장찌개는 반도 먹지 못한 채 냄비째 싱크대로 갔죠.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소주가 반 병쯤 남았을 때 주머니 속 전화기 화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수는 무심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발신자 이름, 우리 집사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술이 단번에 깨는 느낌이었어요. 벌떡 일어나 전화기를 잡았지만 화면에는 이미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죠. 신호 2번. 전화가 왔다가 2번 만에 끊어진 거였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뚜뚜뚜.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제발 한 번만 받아줘. 세 번째 통화 버튼을 누르며 정수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어요. 네 번째는 차마 누르지 못했죠. 걸려왔다가 끊긴 게 할 말이 있어서인지 손이 미끄러진 실수인지 정수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할 말이 있었던 거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그날 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우리 집사람이라는 글자가 적힌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만 더 올려주면 이번에는 반드시 받겠다고.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소주를 2병 비울 때까지 화면은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은하가 왜 떠났는지 정수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기분. 그게 매일 밤 정수의 속을 갉아먹었죠. 하지만 된장찌개를 끓여보았던 그 저녁 이후로 정수의 머릿속에는 작은 금이 하나 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해달라고만 했다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 그게 은하가 왜 떠났는지를 알려주는 실말이라는 걸 정수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몸이 먼저 알기 시작한 거였죠. 밥 한 끼를 직접 차려보고서야 25년이 뭐였는지 손끝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수는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은하가 서류를 밀었을 때의 그 단호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저 눈빛 앞에 찾아가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정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라면을 끓이고 소주를 따르고 TV를 틀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냉장고 안에 빈 김치통만이 은하가 여기 있었다는 마지막 흔적으로 남아 있었죠. 준호는 대학에 입학한 뒤로 2개의 집을 오갔습니다. 엄마의 원룸과 아빠의 아파트. 같은 도시 안에 있는 2채의 집이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는 지도 위의 숫자보다 훨씬 멀었어요. 버스로 40분이면 닿는 거리인데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그 40분이 매번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엄마 집에 갈 때는 과일을 사들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듣기 힘든 소음에 가까웠는데 달이 바뀔수록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은하는 아들이 오면 화를 내려놓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밥 먹었어? 떠나온 집에서 25년간 했던 그 말을 단칸방에서도 아들에게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응, 먹었어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밥을 먹고 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가 뭐라도 차려줄 테니까 빈속으로 갔어요. 엄마가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게 엄마의 얼굴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이라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집에 갈 때는 비닐봉지를 들고 갔어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것.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소주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소주병이 하나둘 서 있었고 싱크대에는 라면 냄비가 씻기지 않은 채 쌓여 있었죠. 정수는 아들이 오면 황급히 소주병을 치우며 말했어요. 왔어? 밥 먹었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밥 먹었어. 아빠도 밥 먹었어. 두 사람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인 것처럼요. 준호는 양쪽 집에서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아들에게만 입을 여는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고맙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양쪽 모두에게 상대방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중립이었어요. 하지만 중립이라는 건 양쪽의 무게를 혼자 감당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슬쩍 물었어요. 아빠는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어젯밤에도 라면 냄비를 씻지 않고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것. 냉장고에 반찬이라곤 단무지 한 봉지뿐이었다는 것. 빨래를 세탁기에 넣는 법을 몰라서 손으로 주물러 빨고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걸 준호는 삼켰어요. 꿀꺽 소리가 날 것처럼 목구멍이 뻐근했지만 삼켰습니다. 아빠 집에서는 소주병을 치워주었어요. 아빠, 술 좀 줄여. 정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다음번에 가면 소주병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번은 준호가 소주병을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3병, 소파 밑에 1병,
신발장 옆 비닐봉지 안에 5병. 일주일치였어요. 준호는 그 병들을 말없이 비닐봉지에 담아 밖에 내다 놓았습니다. 아빠, 엄마 연락 안 해? 정수는 TV를 보는 척하며 대답했어요. 안 해. 할 이유가 있나?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살짝 굳는 걸 준호는 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알고 있었어요. 아빠 전화기 즐겨찾기 첫 번째가 여전히 우리 집사람인 거요. 아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울 생각이 없는 건지 지우지 못하는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아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은하는 웃으며 바이올린 이야기를 했고 정수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둘 다 괜찮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명절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가족 사진을 올렸어요.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모인 거실 사진. 우리 아빠가 갈비를 이만큼 사왔어. 엄마가 전 부치느라 난리임. 준호는 웃는 표정을 하나 보내고 화면을 껐습니다. 추석에 엄마 집에 가서 둘이 송편을 빚었어요. 설에는 아빠 집에 가서 둘이 떡국을 먹었죠. 4명이 둘러앉던 식탁이 2명씩 쪼개져서 명절마다 반쪽짜리 밥상만 차리는 게 준호의 20대였습니다. 친구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준호야, 너 부모님 이혼하셨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둘 다 잘 지내. 그 괜찮아가 양쪽 부모에게서 배운 거짓말이라는 걸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괜찮아라고 했고 아빠도 괜찮아라고 했고 이제 아들까지 괜찮아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 가족은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말하는데 전부 능숙해져 있었죠. 그런 날들이 해를 넘겼습니다. 은하의 바이올린은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졌어요. 비명 같던 소리가 3년쯤 지나니 곡의 형태를 갖추었고 5년쯤 되니 눈을 감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수의 소주병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준호는 엄마의 바이올린이 부드러워질수록 아빠의 얼굴이 수척해지는 걸 동시에 보고 있었죠. 한쪽이 올라갈수록 다른 한쪽이 내려가는 시소 같았습니다. 그 시소의 한가운데에 준호가 서 있었어요. 이혼 후 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엄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은하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가. 밥 잘 챙겨 먹고. 준호는 신발을 신으며 응하고 대답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말이 입 밖으로 불쑥 튀어나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한테 술 좀 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 말은 안 들어서. 말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는 게 보였어요. 준호는 황급히 덧붙였죠. 아, 아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돌아보면 더 많은 말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빠가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는 것. 냉장고에 빈 김치통이 씻기지 않은 채 들어있다는 것. 아빠가 밤마다 엄마 전화번호를 들여다본다는 것. 그 말들을 전부 쏟아내면 5년간 지켜온 중립이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갔을 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계단 난간을 잡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어요. 엄마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꺼낸 건 5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후회와 안도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후회는 엄마 표정이 굳는 걸 본 것 때문이었고 안도는 적어도 한마디는 했다는 것 때문이었죠. 그 위층에서 은하는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술? 정수가 술을 마시고 있다. 아들 말을 안 들을 만큼 마시고 있다.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수는 원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한두 잔이면 얼굴이 빨개지던 사람이었거든요. 은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정수의 이름이 떴어요. 엄지가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전화해서 뭐라고 해? 술줄이라고? 밥 좀 먹으라고? 5년 전에 나간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전화하면 무슨 꼴이야. 그리고 전화해서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 거야. 그러면 이 5년이 전부 헛된 게 되잖아. 5년 전에는 순수한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기에 새로운 무게가 하나 더 얹혀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5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이 의미 없어진다는 두려움. 그게 전화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였죠. 그렇게 어느덧 7년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손을 보면 세월이 보였어요. 왼손 손가락 끝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각이 무뎌졌죠. 뜨거운 냄비를 집어도 잘 모를 만큼 손끝이 둔해져 있었어요. 7년간 바이올린이 은하의 손가락에서 감각을 가져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바이올린은 은하에게 소리를 주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초반을 다시 시작한 게 이혼 후 1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첫날 은하는 접수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50살 넘은 여자가 초등학생들 틈에 끼어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게 민망했거든요. 접수를 도와주던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머, 예전에 배우셨던 거예요? 네, 한참 전에요. 결혼 전에. 와, 그러면 금방 올라가시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은하의 발을 접수대 앞으로 끌고 갔어요. 금방 올라간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은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준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기초반에서 2년, 중급반에서 2년, 마스터반으로 올라간 게 4년 차였어요. 6년 차부터는 선생님의 권유로 작은 연주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 오후 문화센터 연습실에서 서너 명이 모여 합주를 했습니다. 은하에게는 일주일 중 그 2시간이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동갑내기 영숙이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첼로를 배우러 온 여자였는데 쉬는 시간마다 은하 옆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한 잔을 슬쩍 내밀곤 했죠. 은하 씨, 오늘 소리가 유난히 슬프네. 무슨 일 있어? 원래 슬픈 곡이야. 은하는 웃으며 둘러댔어요. 이혼 이야기를, 혼자 사는 이야기를, 남편이 그립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숙도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서 같이 커피를 마셨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보기도 했어요. 7년의 고독 속에서 그 옆자리가 은하를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준 작은 닻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영숙이 가방을 챙기다 말고 물었어요. 은하 씨는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바이올린 켜는 거야?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활을 내려다봤어요. 영숙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말했죠. 나는 우리 엄마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했거든. 돌아가셨지만. 영숙이 웃으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은하는 빈 연습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활을 잡은 손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누구한테 들려주고 싶은 걸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가 힘들었을 뿐이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실력이 늘수록, 소리가 아름다워질수록 은하는 오히려 더 슬퍼졌습니다.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는 그리움을 덮기 위해 켰어요. 소리가 거칠수록 좋았습니다. 날카로운 소음이 머릿속의 정수를 지워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실력이 늘면서 소리가 부드러워지자 역설적으로 정수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느린 곡을 연습할 때면 활이 현을 그을 때마다 정수의 얼굴이 음표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죠.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던 얼굴,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얼굴, 저녁은? 하고 고개를 들이밀던 그 무심한 얼굴. 정수를 잊기 위해 시작한 바이올린이 7년이 지나자 정수를 가장 선명하게 떠올리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피처였던 것이 어느 순간 고백의 언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은하는 정수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수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활을 켜기 시작했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라는 세 글자를 전화기에 대고 말하려면 7년 전에 제 발로 나간 사람이 7년이 지나서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은하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바이올린은 달랐습니다. 활을 켜면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마음을 실으면 그게 편지가 됐어요. 받는 사람은 없었지만 쓰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7년치 미안함과 그리움을 은하는 매일 밤 선율에 담아 허공으로 보냈어요. 혼자 연습을 마치고 활을 내려놓은 뒤 은하는 가끔 바이올린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것은 좀 잘 켠 것 같은데 당신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 선생님이 연습이 끝난 뒤 은하를 불렀어요. 은하 씨, 이번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하거든요. 은하 씨 실력이면 충분히 무대에 설 수 있어요.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이 아니에요. 7년이나 켰잖아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대에 선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것, 그건 은하에게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7년간 밤마다 혼자 방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허공으로만 보내던 편지를 처음으로 소리 내어 읽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바이올린을 잡을 때마다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7년이나 켰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7년이었어요. 이 바이올린을 잡은 지, 이 방에서 혼자 울면서 활을 그은 지 7년. 그 시간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은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바이올린 현을 누를 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죠. 준호야, 엄마가 연주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와서 들어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응, 당연하지. 준호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떨림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들이 기뻐서 그런 거라고, 감동해서 그런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고마워. 엄마가 너무 떨리는데 내가 와주면 좀 나을 것 같아. 엄마, 걱정 마. 이번에는 내가 할게. 뭘? 아니, 그냥 응원한다고. 준호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은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켤곡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습하기 위해서였어요. 연주회는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7년간 허공으로 보내던 편지를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은하는 눈을 감고 활을 올렸습니다. 첫 음을 긋기 전에 습관처럼 혼잣말을 했어요. 이번엔 좀 제대로 들려줄 수 있으려나.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의 당일이었습니다. 은하는 공연장에 2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구청 산하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다목적 홀이었습니다. 객석 50석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죠.
무대 위에는 보면대 하나와 의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조명은 아직 꺼져 있었어요. 은하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무대 끝에 서봤습니다. 발끝이 무대 가장자리에 닿았어요. 객석이 어둡고 무대만 밝으면 저 의자에 앉은 사람은 굉장히 외로워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직 무대에 서기 전인데 벌써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준호에게 오라고 해놓았고 영숙이 꽃까지 준비하겠다고 했고 선생님이 프로그램에 이름을 넣어버렸으니까요. 대기실로 들어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활에 송진을 바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학 졸업 연주회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24이었고 지금은 56이었죠. 그 사이에 25년의 결혼 생활과 7년의 이별이 있었어요. 송진을 바르는 동작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송진 위를 스칠 때마다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손끝에 실리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영숙이 골라준 거였어요. 옷을 같이 사러 가던 날 영숙이 이 원피스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입어봐. 무대에서는 검은색이 제일 멋있어. 나한테 이런 게 어울려? 아줌마가 무슨. 아줌마면 어때? 은하 씨는 원래 예쁜 사람이야.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 말에 은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었어요.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는 준호 엄마도 아니었고 박정수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든 서은하였어요. 은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떨지 마. 7년 동안 혼자 켰잖아. 오늘도 똑같이 하면 돼. 문화센터 선생님이 대기실 문을 열었어요. 은하 씨, 객석 거의 찼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좀 떨려요. 손이 이래요. 은하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선생님이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7년을 켰잖아요. 이 손이 알아서 할 거예요. 은하 씨는 그냥 활만 올리면 돼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개연 10분 전이었어요. 은하는 무대 뒤에서 커튼을 살짝 젖히고 객석을 내다봤습니다. 앞줄에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준호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친구인 것 같았죠. 준호가 여자친구에게 뭔가를 말하며 무대 쪽을 가리켰어요. 아마 우리 엄마가 저기서 켜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뒤로 문화센터에서 같이 배우던 수강생 몇 명, 영숙의 얼굴도 보였어요. 영숙은 작은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동네 이웃 한두 명, 50석 중 30석 남짓이 차 있었습니다. 대단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연주자도 아니었고 화려한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였어요. 56의 여자가 25년간 묻어두었던 악기를 다시 잡고 7년을 혼자 갈고 닦아서 올라선 무대였으니까요. 시간이 됐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어요. 따뜻한 색의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의 보면대와 의자를 비추었습니다. 은하가 무대에 올랐어요. 왼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오른손에 활을 들고 객석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박수가 돌아왔어요. 앞줄에서 준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죠. 보면대 앞에 섰습니다. 악보를 펼쳤어요.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직전 습관처럼
객석을 한번 훑었어요. 앞줄에 준호, 옆에 여자친구, 영숙, 문화센터 사람들, 익숙한 얼굴들이 어둠 속에서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줄, 구석자리, 어둠 속에서 은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눈이 있었어요. 은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활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7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가 전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아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려 있었어요. 오랫동안 입지 않던 옷을 오늘 꺼내 입은 게 분명했죠. 은하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세상 누구의 얼굴을 잊더라도 그 얼굴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7년간 매일 밤 떠올렸던 바이올린을 켤 때마다 음표 사이에 끼어들던,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 정수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왜 여기 있어? 왜? 어떻게? 활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객석의 다른 얼굴들은 전부 지워지고 맨 뒷줄에 그 사람만 보였어요.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두 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의 시선이 앞줄로 내려갔어요. 준호가 은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준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연주해. 그제야 모든 것이 이어졌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의 묘한 떨림. 응, 당연하지라는 대답 뒤에 흘렀던 짧은 침묵. 이번에는 내가 할게라는 말. 이것은 아들이 준비한 거였습니다. 7년간 양쪽을 오가며 삼키고 참고 기다려온 아들이 만든 자리였어요.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어요. 보면대 위의 악보가 물에 잠긴 것처럼 일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7년간 쌓아온 것이 무대 위에서 전부 허물어지는 거였으니까요. 은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여서 울지 마. 울면 못 켜. 지금 켜야 해. 이 사람한테 들려줘야 해. 이 연주는 더 이상 발표회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7년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미안해를, 전화기 너머로 전하지 못한 보고 싶었어를, 매일 밤 허공으로만 보냈던 편지를 맨 뒷줄에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은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첫 음을 켰습니다. 그 소리는 7년 전 원룸에서 먼지 쌓인 케이스를 열고 처음 그었을 때의 날카로운 비명과는 전혀 달랐어요. 깊고 떨리고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소리였죠. 처음 몇 마디는 활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 소절, 두 소절 지나면서 손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매일 밤 반복했던 그 동작을 손가락이 알아서 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눈을 감은 채로 속으로 말했습니다. 들려? 이게 내가 7년 동안 당신한테 보내던 편지야. 매일 밤 혼자 켜면서 한 번도 보내지 못했던 편지. 객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영숙이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화센터 선생님의 눈가도 젖어 있었죠. 준호의 여자친구가 준호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오빠, 어머님 진짜 잘하신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무대 위에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줄, 구석자리.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양복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은하의 바이올린 소리가 객석을 채울 때마다 정수의 어깨가 한 번씩 들썩였습니다. 은하는 눈을 감은 채 연주를 이어갔어요. 감은 눈 사이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턱을 지나 바이올린 턱받이 위에 떨어졌어요. 은하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화를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이 소리를, 이 편지를 맨 뒷줄의 그 사람에게 끝까지 보내야 했으니까. 곡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소절에 들어섰을 때 은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를 켜면서 소리 없이 말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보고 싶었어? 정말 많이. 마지막 음이 공연장 안에 울려 퍼지고 활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이 2, 3초쯤 이어졌을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박수 소리. 준호가 제일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뒤로 영숙이, 선생님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맨 뒷줄을 봤어요.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서투르게, 어색하게, 하지만 두 손을 크게 벌려서 양복 소매가 손목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7년 전에는 그 양복에 딱 맞았을 손목이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려 했죠. 하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바이올린을 가슴에 안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은하는 속으로 말했어요. 당신 왔구나. 진짜 왔구나. 작은 공연장 안에 박수 소리와 바이올린의 잔향이 함께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대기실에서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케이스 잠금 장치를 3번이나 놓쳤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거든요. 맨 뒷줄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영숙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은하 씨, 완전 울 뻔했어. 아니, 울었어 나. 진짜 잘했어. 고마워, 영숙아. 은하는 웃었지만 눈이 자꾸 대기실 문 너머를 향했어요. 영숙이 그걸 눈치챘는지 슬쩍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던데. 양복 입은 남자. 꽃 들고. 은하의 손이 멈추었어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은하 손에 쥐어주고 어깨를 한번 토닥이더니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은하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죠. 은하는 손바닥으로 눈밑을 꾹 눌렀습니다. 진정해. 진정하자. 케이스를 들고 로비로 나왔어요.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큰 꽃다발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미랑 카네이션이 어수선하게 섞여 있었죠. 꽃을 고르는데 서투른 사람이 꽃집에서 한참을 서성인 흔적이 보이는 꽃다발이었어요. 아내에게 꽃을 사본 적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됐을까? 은하는 그 어수선한 꽃다발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7년 만에 아내를 만나러 오는 길에 이 사람은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입고 꽃집에 들렀던 거였어요. 정수가 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주 잘 들었어.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당신 참 멋지게 변했구나. 그 한마디에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꾹꾹 참았던 것이 로비에서 터져버린 거였어요. 은하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꽃잎 위로 떨어졌어요. 원망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왜 떠났냐고 묻지 않았어요. 7년이 어땠냐고 따지지도 않았죠. 정수는 그저 아내가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습이 대견하다는 듯 어색하지만 진심인 미소를 짓고 서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웃음에 무너졌어요. 원망을 들을 각오는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망 대신 돌아온 게 멋지게 변했구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정함이 칼날보다 날카롭게 은하의 가슴을 베었어요. 가까이서 본 정수는 은하의 기억 속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일 만큼 살이 빠져 있었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양복은 어깨에서 흘러내릴 만큼 헐렁했습니다. 이 양복은 7년 전에 정수의 어깨에 딱 맞았던 양복이었어요. 25년간 은하가 챙겨준 밥을 먹으며 유지되던 몸이 7년 사이에 이 양복 안에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에서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어요. 하루 이틀 마셔서 배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일 꾸준히 마신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였죠. 은하가 정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닌 거야? 정수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나 원래 좀 마른 편이잖아. 괜찮아. 괜찮지 않다는 걸 은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떨리는 손과 양복에 밴 오래된 술 냄새가 전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은하는 꽃다발을 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술 좀 줄이라고 해야 하는데라고 했을 때 전화를 걸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아빠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둘이 할 이야기 많잖아. 나는 먼저 갈게. 그리고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데 은하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응? 고마워. 준호는 멈칫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 엄마. 아빠도. 그 한마디를 남기고 준호는 여자친구와 함께 사라졌어요. 밤늦게까지 공연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은하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어요. 7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이었죠.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 이야기는 짧게만 했습니다. 뭐 회사 다니고 밥 먹고 그랬지. 그 한마디에 7년을 다 담은 거였어요. 라면과 소주로 버텨온 밤들, 빈 김치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던 저녁들, 소파에서 잠들어 새벽에 깨어나던 날들. 그 모든 걸 밥 먹고 그랬지 한마디로 접어버린 거였죠. 대신 정수는 은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바이올린을 언제 다시 시작했는지, 어떤 곡을 연습했는지,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 은하가 대답할 때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정수가 은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었던가. 은하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변했구나.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보고 있구나. 나를. 은하가 문화센터 이야기를 하다가 멈칫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잊으려고 시작한 거였어. 정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켜면 켤수록 당신 얼굴이 더 떠올랐어. 이상하지? 정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랬으니까. 된장찌개 끓이면 당신 생각이 나고, 빨래 널면 당신 생각이 나고, 뭘 해도 다 당신이더라. 두 사람 다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러다 정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더니 은하의 눈을 바라봤어요.
있잖아,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안 될까? 은하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고 있었죠. 당신 없이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잘 알겠어. 정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내가 밥 한 끼 차려보니까 알겠더라. 된장찌개 한 번 끓여보니까 알겠더라.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는 게 얼마나 지겨운 일이었을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으면서 그걸 25년을 한 게 얼마나 외로웠을지.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5년간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7년이 지나서야 듣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었으면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말이었어요. 그걸 7년 뒤에 이 늦은 밤의 카페에서 듣고 있었죠.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은하 손등을 잡았습니다. 나 이거 두 번째 프로포즈 하는 거야. 첫 번째보다 훨씬 떨리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정수가 말했어요. 은하야. 은하의 이름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프로포즈할 때 불렀던 이름. 하지만 결혼 이후 25년간 준호 엄마에 묻혀 완전히 사라졌던 서은아라는 세 글자. 정수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거였어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미안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이 끊겼어요.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은하의 손을 잡고 기다렸어요. 은하가 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 25년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정수는 이 밤에 처음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리웠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돌아간다고 하겠어. 내가 제 발로 나간 사람인데 이제 와서 보고 싶었다고 무슨 낯짝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7년간 은하를 올감했던 건 그리움이 아니라 자격지심이었습니다. 떠난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그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내 몫이라고 7년 동안 스스로를 벌주고 있었던 거였죠.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염치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냥 와.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집에 당신 실내화 아직 있어. 은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는 법도 서투른 사람이었어요. 눈물을 참으려는 건지 흘리려는 건지 모르겠는 어중간한 표정이 오히려 은하의 마지막 벽을 허물었습니다. 은하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7년 만이었습니다. 거칠고 마르고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25년간 은하가 발라주던 핸드크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안에 7년치 기다림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정수가 은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은하도 꼭 쥐었어요. 두 사람 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은 손의 온기만이 7년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카페 안에 다른 손님 몇 명이 힐끗 쳐다봤어요. 이 늦은 밤에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우는 두 중년이 무슨 사정인지 그 사람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하는 캐리어를 끌고 옛집 앞에 섰습니다. 7년 전 이 문을 나설 때도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그때는 도망이었고 지금은 귀환이었죠. 같은 캐리어, 같은 복도, 같은 현관문. 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정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단 세 글자였는데 그 안에 7년이 담겨 있었어요.
은하가 한 발을 들여놓고 멈춰 섰습니다. 현관 한쪽, 신발장 옆에 작은 공간. 거기에 낡은 실내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은하의 것이었습니다. 7년 전 떠나면서 두고 간 실내화. 분홍색이었던 것이 발에서 회색에 가까워져 있었죠. 은하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어요. 실내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하지만 신발장 안에 넣어둔 게 아니라 현관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은하가 외출했다, 금방 돌아올 사람인 것처럼요. 이걸 왜 안 치웠어?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수는 멀쩡한 척 대답했습니다. 치울 이유가 없었으니까. 은하는 고개를 돌렸어요. 찬장 위에 자기가 쓰던 꽃무늬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왼쪽에는 은하가 앉던 자리의 방석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안방 화장대 위에는 쓰다 남기고 간 빈 스킨 로션 병이 아직도 서 있었어요. 내용물은 오래전에 말랐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이 집은 7년간 은하가 떠나기 전 상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은하가 잠깐 나갔다 돌아올 사람처럼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은하는 바래진 실내화를 신었습니다. 발에 딱 맞았어요. 7년 만에 이 집 바닥을 다시 밟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은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왔어. 7년 전 정수가 텅 빈 집에 대고 혼자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죠.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밥을 차렸습니다. 밥과 된장국, 계란말이와 김치. 대단한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더니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은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7년을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나서야 밥을 차려주는 사람에게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였죠. 정수가 국물을 한 모금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밥을 먹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밥을 먹는 모습을 25년간 봐왔는데 오늘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은하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연습했어요. 정수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TV를 켰을 거예요. 뉴스 소리로 거실을 채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은하의 연주를 들었어요. 곡이 끝나면 서투르게 말했습니다. 오늘 것도 좋았어. 좋다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말은 할 줄 몰랐죠. 하지만 은하는 그 서투른 좋았어 한마디가 어떤 칭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주말에는 둘이서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통로를 나란히 걸으며 카트를 밀었습니다. 정수가 생선 코너에서 멈추더니 갈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좋아하지? 내가 살게. 25년간 한 번도 장바구니에 손을 뻗지 않던 사람이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웃으며 그 갈치를 내려놓고 다른 걸 집었어요. 당신이 고른 건 너무 작아. 이걸로 해요. 이게 더 비싼 거 아니야? 비싸면 어때? 맛있으면 되지. 정수가 머쓱하게 웃었어요. 소소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25년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장을 보는 것. 어느 날 저녁에는 정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가 할게. 당신 좀 쉬어. 은하는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이? 그릇 깨뜨리면 어떡하려고. 안 깨뜨려. 아마. 그 아마가 웃겼어요. 정수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는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그릇을 닦는 솜씨는 엉망이었습니다. 접시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은하가 나중에 다시 닦아야 했죠. 하지만 정수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뒷모습을 보며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열흘쯤 이어졌을 때였어요. 은하는 빨래를 하다가 양복을 발견했습니다. 연주의 날 정수가 입고 왔던 양복이었어요. 세탁기에 넣으려다 그냥 옷걸이에 걸어둔 것이었죠. 은하는 양복을 들어 올려 브러쉬를 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양복 안감에서 술 냄새가 배어 나왔어요. 연주의 날 가까이서 맡았던 것과 같은 오래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만남의 감격에 묻혀 넘어갔지만 이렇게 조용한 오후에 다시 맡으니 달랐어요. 이건 양복의 하루 이틀 만에 배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같은 집에서 매일 마셔야 옷감 깊숙이까지 스며드는 냄새였죠.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한테 술 좀 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내 말은 안 들어서. 은하는 양복을 안은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여보, 요즘 술은 안 마시는 거지? 저녁에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TV를 보다 말고 대답했습니다. 응, 안 마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은하는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돌아온 지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추궁하듯 물으면 이 조심스러운 행복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하가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 된장 냄새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죠. 정수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는 다른 소리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와는 다른 몸 전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죠. 여보, 대답이 없었어요. 은하는 불을 끄고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정수가 세면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은하가 정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일어나지 마. 움직이지 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은하는 정수의 머리를 무릎 위에 올리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정수의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은하는 그제야 알아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수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는 걸요. 행복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왜 못 봤을까? 은하는 정수의 이마를 닦으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병원 응급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하는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멈추질 않고 떨렸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검사 결과를 들고 나온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강경화입니다.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어렵고 생체 간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은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매일 밤 소주와 라면으로 버텨온 정수의 7년.
김치통이 빈 뒤에도 계속된 소주. 아들이 술 좀 줄여라고 해도 듣지 않았던 밤들. 양복에 밴 오래된 술 냄새. 어제 안 마셔라고 말하면서 흔들렸던 눈. 7년간 혼자 술로 밤을 지새운 정수의 시간이 병이 되어 돌아온 거였습니다. 은하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내가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새벽에 신호음 2번 울리고 끊지 않았으면, 아들이 아빠 술 줄이라고 했을 때 자존심 꺾고 전화를 걸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은하는 병실로 들어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울지 마.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별거 아닌 표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까지 행복했습니다. 어제까지 밥을 같이 먹고 장을 같이 보고 바이올린 소리를 같이 들었어요.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처음 듣고 오늘 것도 좋았어라는 말에 웃고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7년을 기다려서 겨우 되찾은 일상이 열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은하는 정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7년 전에 이 손을 놓고 현관문을 나섰던 것처럼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정수가 은하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어요. 은하는 그 옆에 앉아 정수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척하고 누렇고 7년의 세월이 전부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은하는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당신, 나 없는 7년이 이렇게 된 거야. 나도 당신 없는 7년이 그랬어. 둘 다 바보야, 진짜. 병실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손은 따뜻했지만 은하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번 첫 주가 지났습니다. 낮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은하가 곁에 있었으니까. 은하가 죽을 끓여 가져오면 정수는 숟가락을 들며 잘 먹겠습니다를 했고, 은하가 이 말을 짚어보면 정수는 손을 밀어내며 나 괜찮다니까 했습니다. 입버릇처럼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은하가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병실을 채웠죠. 정수는 자기 몸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어느 밤이었어요. 은하가 잠든 줄 알고 정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술은 안 마시는 건데. 은하는 듣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이불을 꽉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단호했어요.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20분입니다. 생체 간이식의 경우 혈액형이 맞는 가족 공여자가 필요합니다. 은하는 의사에게 물었어요. 제 간을 줄 수는 없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은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은하의 손이 축 내려갔어요. 남편을 살리고 싶은데 자기 몸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것. 그 무력감이 은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준호에게 은하가 울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는 그날 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은 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졌죠. 의사가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아드님은 혈액형이 맞습니다. 다만 생체 간이식은 공여자의 간 일부를 떼어내는 수술이라 공여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회복 기간도 필요하고 합병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공여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생각하신 뒤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의사가 나간 뒤 준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답을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26에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게 무섭지 않을 리 없었죠.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심각한 후유증. 그 말이 귓속에서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7년간 양쪽을 오가며 봐왔던 것들. 엄마의 바이올린이 울부짖던 밤. 아빠의 소파 밑에 소주병이 줄지어 서 있던 아침. 겨우 다시 만나 밥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중 하나가 여기서 사라지는 것. 그게 준호에게는 자기 몸에 칼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운 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 7년 만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기뻐야 했는데 그 장소가 병실이었습니다. 은하가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준호야,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 응. 준호의 대답이 짧았어요. 은하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7년간 삼켜왔던 말들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자책하지 마. 뭐? 아빠가 엄마 기다리느라 버틴 거야. 나도 알아.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7년 동안 아빠가 무너지는 걸 봤어. 소주병 치우고 라면 냄비 씻고 아빠가 소파에서 잠든 거 이불 덮어주고 엄마가 바이올린 잡고 우는 것도 봤어. 문화센터 연습실 문 앞에서 소리 듣고 돌아간 적도 있어.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아들이 연습실까지 왔다가 돌아간 적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준호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둘 다 바보야, 진짜.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정수도 은하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26 아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둘 다 바보였으니까.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빠한테 간줄게. 은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검사도 다 받았어. 적합하대. 은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왜 그런 걸 해? 이거라도 하게 해줘.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턱이 파르르 떨렸죠. 나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한테 아빠 이야기도 못하고 아빠한테 엄마 이야기도 못하고 중간에서 삼키기만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명절에 친구들 단체방에 가족사진 올라오면 웃는 표정 하나 보내고 화면 끄고 추석에 엄마랑 둘이 송편 빚고 설에 아빠랑 둘이 떡국 먹고 한 번도 셋이 같이 앉아본 적 없잖아. 7년 동안 단 한 번도. 준호가 눈물을 삼켰어요.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어. 아빠 살리는 거. 이거라도. 은하는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 가능성도 있다고 했잖아. 후유증이 남으면 어쩌려고. 알아. 다 들었어. 그런데도 하겠다고? 응. 준호가 엄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7년 전에 캐리어 끌고 나갈 때 무서웠을 거잖아.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나갔잖아. 그게 용기잖아. 나도 무서워. 근데 이거 안 하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야. 은하는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참고 있던 것이 터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끊어지듯 울었어요. 아들의 어깨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씩씩한 척했지만 이 아이도 무서운 거였어요. 26. 아직 어린 이 아이가 내일 자기 몸에 칼을 대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정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준호가 엄마 품에서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말을 아들에게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정수는 원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자기 몸에 칼을 대겠다는 말 앞에서 이 서투른 남자의 입에서도 미안하다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술로 버텨서, 내한테 이런 짐을 지우게 돼서 정수의 목소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끊어졌어요.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한 손은 여전히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7년 만에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링거줄 사이에서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셋이 한자리에 있는 순간이었어요. 짐 아니야, 아빠. 가족이잖아. 준호가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고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이틀 뒤, 수술 전날 밤 준호가 은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수술 끝나고 나오면 엄마 바이올린 들려줘. 병원에서 들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씩씩하게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은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무섭다는 걸, 바이올린을 들려달라는 건 내일 깨어났을 때 엄마가 곁에 있다는 증거를 미리 약속받고 싶은 거였죠. 은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눈 뜨면 제일 먼저 엄마 바이올린 소리가 들릴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 뒤척이면 엄마가 더 걱정할 테니까 자는 척이라도 하는 거였죠. 은하는 아들의 병실을 나와 정수의 병실로 갔어요. 정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 응, 나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해줘.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아들한테 이런 짐을 지운다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미안해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지. 내가 그때 전화 한 통만 했으면. 그 얘기 하지 마. 정수가 은하의 말을 끊었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아무도 미안할 거 없어. 이제는. 정수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도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어요. 어딘가에서 모니터 알람이 울리다 멈추었죠. 내일이면 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26 아들이 자기 몸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내놓고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하는 수술실 밖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죠. 은하는 정수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내일 다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정수가 대답했어요.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그 말이 이 가족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은하는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손이 떨렸죠. 수술실 빨간 불이 켜진 채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화장실도 가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은하는 고맙다고 고개만 숙이고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 있었거든요.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은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7년 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던 밤, 단칸방에서 먼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를 처음 열었던 새벽, 문화센터 복도에서 영숙이 건네준 따뜻한 커피, 연주의 무대 위에서 객석 뒷줄의 정수를 발견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복도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은하에게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은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간호사가 부축해 주었죠.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경과가 좋아요. 은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렸다 닫혔어요. 대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6시간 동안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준호가 먼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은하를 보자 손을 들어 엄지를 세워 보였어요. 그 하나의 동작에 은하는 아들의 이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 아빠 깨면 엄마 찾을 거야. 울고 있으면 아빠 놀라지. 수술 받은 사람이 수술 안 한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웃으면서 울었어요. 이 아이가 대체 언제 이렇게 컸는지 그게 대견하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정수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사흘 뒤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건 은하의 얼굴이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죠. 정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기 있었어? 어디 가겠어요? 이번에는 그 세 글자 안에 7년 전의 일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잡았습니다. 한참을 준호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젊은 몸이 버텨준 덕분이었죠.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를 지나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정수의 병실에서 작게 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가 복도 끝까지 흘러왔죠. 준호는 휠체어 바퀴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 선율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7년간 양쪽을 오가며 상상만 했던 풍경이었거든요. 엄마가 소리를 내고 아빠가 듣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지금 저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정수도 퇴원했어요. 병원 현관을 나서는데 은하가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이거 좀 쑥스럽네. 뭐가요? 당신이 내 팔을 잡아주는 게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잖아. 예전에는 내가 잡아달라고 말을 못했죠.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뚝배기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정수가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된장찌개. 오늘은 내가 해보려고. 은하가 슬쩍 다가갔어요. 된장은 한 숟가락이면 돼요. 정수가 멈칫하더니 한 숟가락만 넣었습니다. 두부는 여전히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새끼 손톱만 하고 어떤 건 주먹만 했죠. 하지만 은하가 옆에서 물량을 알려주었고 불 조절을 도와주었어요. 두 사람이 좁은 부엌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었던 풍경이었어요.
뚝배기가 식탁 가운데 놓였습니다. 밥 3그릇, 김치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준호가 천천히 식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은 건 7년하고도 한 달 만이었죠. 준호가 찌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끓인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알려줬어.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은하도 웃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씩 떴습니다. 정수가 먼저 맛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좀 싱거운가? 은하가 한 입 떴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요. 정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은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수고했어. 은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다 했잖아. 밥도 빨래도 준호도. 나는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진짜로. 그리고 고마워. 은하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코끝을 훔치고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요.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25년 동안 바깥에서 고생했잖아요. 비 오나 눈 오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몸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나는 그것도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고생한다고, 수고한다고. 은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진짜로. 나도 고마워요. 정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숟가락을 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연락 왔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병원에서 두 분이 나란히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자기 배의 수술 자국 쪽을 슬쩍 만지며 웃었습니다. 이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로. 은하가 아들 손을 잡았어요. 정수가 반대쪽에서 아들의 어깨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세 사람 다 울고 있었는데 아무도 슬프지 않았어요. 준호가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서 그 한마디보다 따뜻한 말은 없었어요. 은하가 웃으며 정수의 그릇에 찌개를 더 떠주었습니다. 정수가 준호의 밥그릇에 김치를 하나 올려놓았어요. 준호가 어머니 컵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거창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서로의 그릇을 살피는 것. 그게 이 가족이 다시 배우기 시작한 방법이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바이올린 케이스가 열린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주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연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바이올린이 대신 전해주던 말을 오늘은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했으니까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어가는 된장 냄새와 밥 냄새로 따뜻했어요. 완벽하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내일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정수의 간은 여전히 조심해야 하고 준호의 배에는 수술 자국이 남아있고 은하의 손끝에는 7년치 굳은 살이 박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식탁 위에 숟가락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은하 씨네 가족은 25년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못했고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정작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어려운 사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주인공들을 위한 댓글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